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는 처음이고 또 전 세계 기업 최초로 이렇게 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기술주 전반의 열기가 확산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다시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도 종전에 11만 2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시장의 투심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과연 밤사이에 3대 지수는 어떻게 흐름이 흘러갔는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장 초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 영향이 이전 같지 않다는 그런 분석들이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이 덕분에 상승 출발 기분 좋게 해준 3대 지수였는데요. 자, 가장 먼저 이 사상 첫 4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 이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습니다. 0.94%, 약 1%에 달하는 상승폭을 재현을 해줬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0.61%, 이틀간의 하락세를 뒤로 하고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자, 이전에도 또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0.5%가량 올라줬는데요.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에 오히려 약간 조금 상승폭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이 관세 리스크 영향이 덜했다는 그런 안도감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날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이 자금 확충 계획이 국채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 시작부터 굉장히 안도감이 좀 전반에 퍼졌었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이 밤사이에 과연 어떤 흐름이, 어떤 자금이 퍼졌을지 지금 바로 히트맵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우선 나스닥이 장중 신고가를 경신을 한 만큼 이 큼직한 대형주들 위주로 좀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실히 좀 빅테크, 그 안에서도 반도체 위주의 강세장이 좀 도드라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우선 일부 에너지라든지 또는 뭐 소비재, 통신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대형주 위주로 이 수급이 쏠리다 보니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M7 중에서는 이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게 현재 약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0.6% 하락했습니다. 자, 우선 RBC의 목표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RBC가 이 테슬라의 목표가를 기존 307달러에서 319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요. 이 전날에 구리 가격 급등 문제가 굉장히 강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게 또 테슬라에게 있어서 원가에 상당히 좀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0.6% 하락 마감했고요. 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역사상 처음입니다. 자, 이 미국 기업, 글로벌 기업 통틀어서 처음으로 이제 시총이 4조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장 중반에는 2%가량 올라왔습니다만 이 장 후반 들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보였습니다. 1.7%, 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빠르면 또 9월 중에 중국 시장을 위한 이런 새로운 반도체 칩, 이 AI 칩을 출시할 것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약 1.4% 강세 보여줬습니다. 호재가 가득했습니다. 이 AI 도입으로 5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 마찬가지로 오펜하이머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웃퍼폼으로 이제 투자 의견을 조정을 하고 목표가 역시 600달러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죠. 1.7%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거의 2%에 달하는 그런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메타의 경우에는 TD코인에서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700달러에서 800달러로 대폭 좀 올려 잡은 영향이 컸고요. 자, 그 외에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2인자가 드디어 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새롭게 이 수뇌부가 교체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유나이티드 헬스가 오늘은 조금 많이 1.56%, 장 후반 들어서는 이 낙폭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만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이슈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미국 법무부 산하의 형사 의료 사기 전담반이요. 이 최근 유나이티드 헬스가 메디케어 청구 관행에 있어서 이 형사 수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이게요, 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특정 질병 코드를 좀 발급을 하도록 하고 또 이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지급을 했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진료 같은 것들을 유도를 했다. 이런 혐의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반대로 머크 같은 경우에는 2.8% 큰 폭으로 좀 올라섰는데요. 자, 이 베로나 파마를 주당 104달러에 인수를 하겠다는 소식 밝혀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밤 사이에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 최근 들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밤 사이에는 그래도 나름 1.72% 큰 폭으로 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또 다시 한번 기술주의 랠리에 탄력을 심어줬는데요. 우선 이날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경매에서 예상보다 좀 수요가 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경매에서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다. 원래 기대치가 4.365%였는데 그것보다는 소폭 낮아진 4.362%. 이것 때문에 국채 금리의 이 하방 압력이 좀 가해졌고요.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이 압력이 높습니다. 2.5% 소폭 하락했지만요. 아직까지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높은 그런 구간이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이 지난 2월에 관세가 예고된 이후에 미국에 상당히 엄청난 물량의 구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점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좀 재고가 많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구리 수요 자체가 이번에 구리 가격 급등과 맞물려서 위축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의 구리 가격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0.17%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매기가 돌면서 금 가격에도 좀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반대로 금 가격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부각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마켓 무버 세 가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우선 이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를 해줬는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기술주의 상승 탄력을 준 건 당연한 거겠지만요. 가장 메인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시자면은 대중무역 전쟁이 좀 다소 완화세를 그동안 보였다는 거 5월 이후로 말이죠. 그 이후로 또 중동 지역과의 대규모 수주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요. 이 올해 5월 초 이후로 40% 랠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이 딥시크 때문에 잠깐 한번 눌림목을 형성을 했다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40% 이상 크게 튀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외에도요. 현재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 10년간의 그래프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정말 엄청납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지금 5년간 1900%의 그야말로 폭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거의 2000% 가깝게 올라온 거죠. 자, 이 자세한 그런 추가적인 재료들도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밤 사이에는 이르면 9월 달에 이 중국 전용 AI 칩을 출시를 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밝혀졌습니다. 이 미국의 수출 규제에 부합하는 그런 새로운 제품을 또다시 출시를 하겠다는 건데 이 때문에 젠슨 왕 CEO가 다음 주 베이징을 방문해서 이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미팅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또 밤 사이에 뜨겁게 시장을 달궜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요. 사실 이 당시에 조정장을 형성을 했던 주인공이 바로 딥시크였죠. 이 딥시크와의 대결에서 엔비디아가 승기를 거머쥐는 듯한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요. 바로 이 중국이 이 사막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칩 11만 5천 개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그런 블룸버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확인이 되었다고 하고요. 여기는
그런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이라든지 H200 모두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출을 통제한 그런 품목이죠. 자,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칩들이 좀 사용이 될 계획이라는데 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여올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명확한 건 딥시크와의 대결 구도에서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의 대규모 자본 투입을 통한 데이터 센터가 우승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덕분에 간밤에 엔비디아 드디어 이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관세 이슈도 밤사이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장 흐름을 보시다시피 관세 이슈 거의 영향이 미미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요, 필리핀을 포함해서 7개국의 관세 서한을 또 추가로 저번과 같은 방식으로 좀 이제 제시를 해줬는데 한번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게 오늘 새롭게 발표가 된, 그러니까 간밤에 발표가 된 7개국 관세를 받은 그런 국가들입니다. 보시면요, 필리핀도 있고요, 몰도바, 리비아, 이라크, 브루나이, 알제리, 스리랑카 등의 다소 그래도 이 선진국과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이 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바로 보시면요, 이 표에서 하늘색이요, 바로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당시에 부과가 됐던 관세고요. 밑에 있는 빨간색 막대가요, 바로 이번에 새롭게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된 수치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요, 자, 이제 이전에 비해서 이번에 상당히 좀 관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화요일 저녁에 이미 무역에 관한 최소 7개의 통지가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이렇게 그래프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국채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의식을 했는지 관세 레벨을 한 단계 좀 많이 낮추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었습니다. 자, 여기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추가로 하긴 했었습니다. 약간 미국의 재정 적자 부담을 의식을 한 듯한 발언이었는데요. 자, 올해 관세 수입이 3천억 달러로 전망이 된다. 물론 100% 믿기는 힘든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세 수준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에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자료도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실제로 지난 5월에 관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 정도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관세가 거치는데 관세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라니 과연 이 계획대로 세수가 거칠지 관세가 거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재정 적자 부담 여전한 그런 미국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 사이에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의 이 관심을 샀던 게 FOMC 의사록이었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만 보자면요, 대부분의 위원들이 올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차이가 갈린 게 바로 금리 인하 경로를 두고 분열 양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자, 보면은요, 이 옆에 그래프를 보실 텐데요. 이걸 촉발하게 된 바로 계기입니다. 자, 이 최근 들어서 나온 이 그래프를 보자면요, 가장 위에 있는 하늘색 선이 이 실업률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게 물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나란히 다시 한번 좀 상승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현재 경기 침체 위험 자체는 지난 3월 대비해서는 감소했다고 평가를 했지만 연준 위원들 대다수가 아직까지는 이 조기 금리 인하가 적절치 않다는 말을 남겼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7월 동결 가능성이 93.3%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자, 반대로 9월에 25bp, 즉 스몰컷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65.6%로 거의 7월에 조기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번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반등이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이 뉴욕 증시 안에서 이 기술주들 특히나 M7 종목들이 대거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엔비디아의 효과가 톡톡히 받았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글로벌 기업 최초입니다. 전 세계 기업 처음으로 엔비디아 4조 달러까지 돌파를 했고 투자자분들이 예상한
상승을 했던 최근에 있어서 언제쯤 4조 달러 돌파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풀린 듯합니다. 글로벌 기업 최초라는 점, 1%의 오름세를 나타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임데이가 출발을 했는데 9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온라인 매출이 약 80억 달러입니다. 9.9% 전년 대비로 올랐고 하루 거래량은 연중 들어서 최대 규모라는 점, 그리고 8일의 매출이 가전이 135%, 그리고 전자제품이 95%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마존도 뉴욕장에서 1%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이 AI 성장 부문에서 사실상 M7 가운데서 지금까지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600달러로 제시가 됐고요. 지금까지의 이 AI 성장에 대한 부분이 과소평가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투모로우 아이오와의 이 협력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기상 인텔리전스 플랫폼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팔란티어와 함께 AI 기반의 기상 인텔리전스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과 항공 부문에서 기타 다양한 부문에서도 자동화된 기상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기상에 대한 피해가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기상 부분에 있어서도 AI의 활용성이 더욱더 돋보이는 사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의 중국 시장이 사실상 글로벌 매출에서 8%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스타벅스의 가치가 최대 100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분 매각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전일장에서 0.33%의 오름세로 마감됐습니다. 보잉의 6월의 항공기 인도 대수 60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로 상승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목표가도 252달러로 조정이 됐습니다. 상향이 되면서 보잉의 주가도 3%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헬스케어 기업 이 유나이티드 헬스는 미 법무부 쪽의 의료 관련 부서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청구 관행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전 직원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규모입니다. 메디케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높은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고수익 진단 키트 작성을 유도했는지에 대한 조사인데요.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일장에서 유나이티드 헬스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파란불 켜면서 약세권 흐름 마쳤습니다. 다음 IB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보시면은요, 전 부문에서 현재 탄력이 강하다라는 분석 리포트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브로드컴은 JP모건에서 목표가를 325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AI용 XPU 사업 부문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됐다라는 근거로 이외의 부문에서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문에서 힘입어서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올려잡았습니다. 캐터필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비 제조업체입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엔진 수요 증가를 반영해서 2027년 실적 추정치도 대폭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또 새로운 역사를 썼던 지난 간밤 뉴욕 증시 과연 어떤 일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는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이제 이 시장이 관세라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7개국에 서한을 보냈지만은 또 브라질에 또 추가로 보냈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엔비디아는 4조 달러의 최초로 이제 돌파를 해줬고요. 또 이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죠. 이 동력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일단은 그 관세 말씀드리면 아직 보낸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직 안 보낸 곳에 대한 의미를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미발송된 것이 어디냐면 EU하고 인도이죠. 그거는 뭐냐면은 EU하고 인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쪽하고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래 협상이 아직 진척이 안 됐으니까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이렇게 10몇 개국, 7개국 이렇게 보내면서 좁혀가는 거죠. 그러면 거의 이제 어떤 그 분기점이 임박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U하고 인도의 발송이 안 된 거를 나쁘지 않게 보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엔비디아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는 오늘 뭐 특별히 나온 거라기보다는 여러 정황 이제 엔비디아한테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회사가 TSMC가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서버에 들어가는 서버 OEM 업체들이 있는데 대만의 업체들이 있죠. 이 업체들의 6월달 실적이랄까 인디케이션을 보면 전부 긍정적이에요. 따라서 관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성장성이 뚜렷한 주식에 더 쏠림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 중간에 이제 4조 달러까지 가게 됐고요. 또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주식이 전부 다 같이 움직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가 움직였습니까? 브로드컴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고요. 2.2%, TSMC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에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엔비디아 이렇게 AI로 가는데 전후방이 있는데 실제 AI에 투자를 계속하면서 계속 AI를 활용하는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랄까 기타 등등.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사람들을 위한 인재 쟁탈전 이런 측면에서도 메타, 아마존, 구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비록 엔비디아 스팟라이트도 받았습니다만 브로드컴, 아마존, 메탈, 구글 고루고루 1.1 중반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핵심이 된 건 사실은 5일 연속으로 10년물 국채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단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심리에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이 AI 뭐 거품론, AI 버블론, 뭐 약간 닷컴 버블에 비유를 하고도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거품론이 아니라 정말 실체가 있는 새로운 그런 어떤 하나의 원동력으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그냥 반도체 날이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간밤 뉴욕 증시였는데 이 이외에도 또 주목해야 할 업종이 있을까요? 특히 반도체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오늘은. 그렇죠. 오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리포트도 뭐 어저께 구리 관련돼서 나온 뉴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오히려 어저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락하면서 관련 주가들도 좀 주춤한 편이고 유가도 사실은 이제 뭐 약간 뭐 재고가 의외로 줄었다. 이래서 약간 뭐 이렇게 반락했습니다만 큰 의미는 둘 수 없고 그래서 구리가 약간 반락한 거 이 정도 말고는 환율도 약간의 강세지만 이 강세라고 할 수도 없죠. 97.52달러 지수를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용했고 그러면 AI 말고는 특별히 추가적인 것도 그렇다고 낙제로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미국장이 나스닥 중심으로 먼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가상자산 이런 것도 빠지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체 장에서는 크게 일부 종목, 헬스케어 종목에서의 이슈 이런 것들은 여전히 관세 이슈가 이번 달 말까지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모멘텀이 딱히 보이지는 않았다는 측면 정도 하고 상대적으로 나스닥 이렇게 같이 가면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월마트라든지 프락터 앤 gamble 이런 쪽은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가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제약바이오의 주축 이 정도로의 약간 대별까지 아닌 대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TSMC의 실적 발표까지 또 오후에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좀 관심이 반도체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좀 국내 증시에서 아쉬운 점이요. 뭐 반도체 우리도 좀 잘 갔습니다만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이게 미국 재료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좀 수급적인 영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였었는데 자꾸 프로그램 쪽에서 누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장에서의 전략 한번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어저께 그 지주증권은행 특히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급등세를 연출했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 심리가 한껏 고조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마 공청회를 하고 이번 달 말까지 또 몇 가지 또 실질적인 진행이 있는데 주가는 항상 선행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은 그게 올라갔는데 그나마 좋았던 거는 어저께는 조선 방산의 반등도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주회사 중에서 일부 이탈이 나오는 거가 중요합니다. 지주회사가 아니고 상법 관련돼서 어저께 우리 장 끝나고 나서는요. 은행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한 리포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투자 의견 하향에 따른 외국인의 그 이탈이 은행에서는 보였어요. 목표 주가가 모든 걸 반영하더라도 완벽히 상법이 전부 100% 된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80%만 잡으면은 지금 목표 주가 다 왔다는 이견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그 지나치게 급등한 거는 지금 추가 매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주와 그다음에 증권과 은행 봤을 때는 은행에서 일부 이탈 여부. 그다음에 조선방산이 올랐는데 변압기나 오늘도 지속할지 여부인데요. 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는 나쁘지 않게 보는 이유는 유동성 자금이 대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지평선, 이동평균선 정도 한 3,015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투자가들은 저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오르면은 다른 쪽에 수급을 뺏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자사주로 그냥 방어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오히려 다른 섹터는 조정이 오히려 세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중동 자사를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 쪽에서 이제 증권사들, 특히나 외국 쪽에서 목표가 하향이 그것도 높은 밸류를 이유로 나왔다. 하루 전, 이틀 전에 그대로 뉴욕 증시에서 발생했던 현상이 국내 증시에서도 좀 나와주고 있네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좀 자사주 소각 이슈가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머스트노우 5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그 안에서 기술주들의 반등이 돋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사상 의미 있는 기업으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2% 넘게 장중에 상승을 하면서 시총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그 배경에는 생성형 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 2월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섰고 또 6월에는 3조 달러를 돌파한 바 있는 엔비디아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역시 각각 시총 3조 달러를 기록한 바 있지만 4조 달러 벽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를 추월한 것입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중국의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AI 지출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3월과 4월에는 무역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를 반등하는 데 성공하면서 사상 최초로 4조 달러 기업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올 들어서 20% 이상 올랐습니다. 2023년 이후로 치면 1000% 이상 주가가 상승했고요. 현재는 엔비디아 S&P 500 지수 전체에서 7.5%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S&P 500 기업 역대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2조 달러를 넘는 기업은 알파벳과 아마존, 최근 메타까지 이에 합류했고요. 테슬라는 한때 2조 달러를 넘은 적은 있지만 현재는 1조 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공개가 된 데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관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할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9일 페드가 공개한 2025년 6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관세가 향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모든 위원들이 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일부 의원은 현재 연방기금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크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매파적 입장을 보였으며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은 올해 안에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최근 강화된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위원들은 관세가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며 향후 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의사록은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물가와 관련된 구조적 요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연준에 압박하고 있지만 연준의 올해 첫 기준금리 인하가 오는 9월 회의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후 12월에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40%로 부과할 것이다라고 협상에 대한 모멘텀을 알렸는데요.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도 포함이 되죠. 해당 조치가 8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상호 관세 조치가 나왔습니다. 필리핀 등의 6개국에 대해서 20에서 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필리핀 등 6개국에 새로운 상호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필리핀에 대해서는 20%,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에 대해서는 각각 30%, 브루나이와 몰도바에 각각 25%의 상호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이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가 되고요. 지난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 관세율과 비교했을 때 필리핀은 17%에서 3%포인트 올라갔고 브루나이는 24%에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알제리는 변화가 없었고 이라크는 9포인트, 9%포인트, 리비아는 1%포인트, 몰도바는 6%포인트씩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90일 유예를 거쳐서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 관세를 1일부터 발표할 것으로 조정을 하면서 지난 7일부터 각국 정상에 새롭게 조정된 상호 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발송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25에서 40% 사이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서 우려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 내 농지 소유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농장 매입 계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강경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 국민의 미국 농지 구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룩 롤린스 미 농림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기타 우려 국가 국민이 미국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각주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미국의 농장들이 범죄자들과 정적들, 적대적인 정권으로부터 오는 위협 아래 놓여 있다며 우리는 외국의 적들이 우리 땅을 통제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 구매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구매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의 미국 농장 안보 계획 발표를 위한 이날 회견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또 법무부 장관 등도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연방 의원들과 주 의원들은 단연간 중국과 다른 일부 국가들이 미국 농지를 이용해서 스파이 행위를 하거나 미국의 식품 공급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해 왔는데요. 미국 사회에선 최근 미국 내 공군 기지를 비롯해서 주요 군사시설 인근의 농지를 중국인이나 중국계 법인 등이 대거 구입을 하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농지는 2023년 기준으로 약 4,500만 에이커로 미국 농지 중 사유지에 해당하는 땅의 약 3.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연이은 악재를 맞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댄 아이브스가 일본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정치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지금 전반에 걸쳐서 테슬라 실적 부진, 또 매출 부진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장에서도 테슬라 M7 종목 가운데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테슬라 강세론자로 잘 알려진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가 테슬라가 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인수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머스크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댄 아이브스는 SNS를 통해서 테슬라 이사회에 이 세 가지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xAI 합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스크에게 25%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보상 패키지에 대한 도입이었고요. 두 번째는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할애해야 할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체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닥쳐 댄이라고 응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제안은 머스크가 오랫동안 원하던 의결권 확보 방안이지만 xAI 합병과 연결을 하면서 머스크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데이터를 xAI와 결합하면 오픈 AI, 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맞설 수 있는 AI 선도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며 우려는 존재하지만 이점이 훨씬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기업 공개에 대한 거부감을 여러 차례 드러냈고요. 실제로 X를 상장 폐지하고 테슬라의 비상장 전환을 고려한 적도 있습니다. 또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할애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치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는 제안은 그의 정치적인 행보가 테슬라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인데요. 머스크는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했고 테슬라 주가는 이에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브스는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대표 애널리스트 중 한 명으로 테슬라 목표 주가를 $500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 아이브스는 동료 애널리스트와 함께 테슬라 이사회가 반드시 행동을 해야 한다. 머스크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 막장 드라마는 끝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고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무료존 주식 리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연치 않게도 4월 달부터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 증권방송의 저기 있잖아요. 주식 리딩 전문가. 트럼프가 주식 리딩 전문가였잖아요. 만약에. 그럼 4월 달부터 이 흐름 보면은 회원수 한 500% 폭증합니다. 그쵸? 다들 인정하시죠? 지금 트왕상 주식 리딩방이라고 막 밈 나돌고 있잖아요. 아,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자, 일단 앨런 머스크 얘기 살짝 해보면은, 자, 우리 방송에서도 옛날에 저기 코너 있었잖아요.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트럼프 강세론자죠. 그 다음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 이 두 명이 어떻게 보면은 남녀 중에 가장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데나이브스가 계속 나와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죠. 그 옷이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매드토크의 짐 크레이머랑 둘이 쌍벽이에요. 둘이 무슨 패션쇼 같아. 색깔이 전부 원색입니다. 자켓이, 그쵸? 자켓이 저도 색깔 있는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분들은 아예 정말 자켓하고 넥타이가 무슨 무지개색 진한 거 있죠. 그런 것만 입고 나오세요. 거기다가 막 꽃무늬까지 프린트 돼 있고. 나오셔가지고 맨날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캐시우드랑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랑 다른 얘기를 해서 웨드부시한테는 앨런 머스크가 닭을 쳐라라고 했거든요. 꽃기호 닭을 쳐라. 왜 그랬냐면은 나와가지고 이사회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사회가 나서가지고 머스크를 이제 제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는 옛날에 CEO 교체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도 발작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를 다 당연히 알겠죠. 나와서. 그래서 이제 닭을 치라고 했습니다. 닭을 치라고 했고 캐시우드는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제일 덜 산만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도지 수장을 내려놓고 돌아왔잖아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신당 창당, 3당 창당하지 않나. 지금도 계속 저기다가 아까 보면은 웨드부시, 데나이브스 얘기했다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나. 이러고 있으니 테슬라 주주분들은 답답하죠. 어제도 신고가 또 갱신하는데 테슬라 마이너스 났어요, 또. 그러니까 미칠 노릇인데 그래도 캐시우드가 보기에는 캐시우드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년 내에 2,700달러 간다고 했으니까 5년 내에 2,700달러 가려면 지금 열심히 달려야 돼요. 여기서 다시 10배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그 목표 달성하려면.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앨런 머스크가 자꾸 창당하고 막 무슨 정치 쇼하고 이래버리면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됩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자금 엄청 빠져나갔다가 이제 조금 자금 다시 유입되려고 하는데 여기서 테슬라 또 저기 흔들려 버리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 또 다 빠져나가요. 또 캐시우드는 명성 잃고. 그래서 좋게 얘기하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캐시우드는 도지 효율부 수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덜 산만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한테는 닭을 치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타겟이 강세론자 2명 중에서 데나이브스한테 향했다. 여기서 또 데나이브스가 반박을 해가지고 막 언론에서 또 머스크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쵸, 머스크가 또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죠. 왜냐면 한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한테도 지금 그쵸 들이받아버리는 머스크인데 그쵸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라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설전을 펼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록 4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록 3에 의해서 그록 4가 나와요.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니 오픈AI의 챗GPT, 테슬라의 그록 4 이런 인공지능 요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이제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걸 경쟁을 할 때 이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슈퍼칩이 탑재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것이고 어쨌든 수요일 오후 8시에 스트리밍으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지금 오픈AI도 원래 사실 테슬라 관련된 회사였는데 또 싸워가지고 샘 알트만하고 싸워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 XAI라고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번에 보여드린 대로 뉴럴링크 프리젠테이션에 나와가지고 막 뇌 환자가 뇌가 완전 망가졌는데도 일반인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개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록4 XAI에서 요거 나오고. 그러니까 이 가장 멋있을 때 그리고 가장 회사에 도움될 때는 언제예요? 이런 거 발표하고 몰두할 때예요. 그걸 바라는 거겠죠. 데나이브스가 앨런 머스크를 싫어해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강세론자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게 싫으니 이사회가 나서야 되는 얘기까지 한 건데
그걸 이제 공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지금. 성격도 원래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진짜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좀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얘기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어쨌든 이런 거 할 때 제일 멋있다. 그렇죠? 뉴럴링크, 스페이스X, 테슬라, XAI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많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 아니면 미래의 화두를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뭐 정치적인 싸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인류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손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에게만 손실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는 역시 이런 사업에 집중할 때 가장 멋있어 보이고, 그렇죠? 근데 뭐 또 논란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록에다가 저기 뭐 나치 뭐를 쳤더니 나치 찬양하는 뭐 멘트가 또 나온다 해서 또 논란이 많아요. 또 하여튼 요즘에 테슬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빨리 재기를 찾기를 바라고. 자, 트럼프 무료 조언 지식 리딩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이게 백악관에서 이제 정리해서 올려놨는데 정말 이게 주식 리딩방을 트럼프가 운영하는 전문가였다면 대박이죠, 이거. 자, 4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 올렸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맞았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이게 사실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 4월 달에 지금 상황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자기가 확신이 있었겠습니다만 강제로라도 밀어붙여서 감세 법안을 통과시킬 자신감이 있었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사실 트럼프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 감세 법안이야. 공화당 의원들 막 압박해가지고 막 떨어뜨린다 전화하고 이래서 어떻게든 통과시킬 수 있었잖아요. 상원, 하원이 공화당 우위에 있으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워렌 버핏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거지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진짜 트럼프가 도움을 줘서 주식시장이 좋아졌던가 아니면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연히 트럼프가 집권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아요. 이 얘기를 써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주식시장 상황이란 거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그때 엄청나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막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아우 서학개미 분들도 야, 나 서학개미 이제 됐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운이 없냐. 동학개미를 30년을 하다가 서학개미로 변신했더니 서학개미 변신한 첫 달에 관세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망가졌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뭐 그런 사람 서학개미한테 얘기하진 않았겠죠.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연금 계좌나 401k 계좌가 떨어져서 국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하도 공격을 하니 이 얘기를 했잖아요. 약해지지 마세요. 멍청하게 굴지 마.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진짜 한 워딩들이에요. 근데 지금 백악관이 딱 써먹기 좋게 됐죠. 트럼프가 4월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 봐라, 트럼프가 옳았다. 단 3개월 만에 증명해내지 않았느냐. 이거 또 자랑하기 딱 좋은 거죠, 지금. 주식시장에 사상 최고치를 가니까요. 주식시장에 사상 최고치를 가면 솔직히 이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정권이 주식시장에 사상 최고치를 가면은 모두가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그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주식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 반대해도 자기의 자산이 늘고 자식들을 먹고 살리기 돈이 많아지는데 속으로는 좋아하죠.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도이치뱅크, UBS 글로벌 자산운용, 바클레이즈 유명한 회사들 다 나왔죠. 이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주식시장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다 역사상 최고치를 벌써 가버렸거든요. 반기가 조금 지난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 2021년 3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 그 다음에 경제 전망에 대한 점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자, 근원 인플레이션 이건 하드 데이터죠. 직접 찍히는 데이터고 미국인들이 경제 전망에 대한 이 부분은 소비자 심리니까 소프트 데이터죠. 두 개 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근원 인플레이션 없고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기대치가 후퇴하고 있다. 자, 그래서 가격 인상이 전혀 없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압박을 했던 거 아닙니까? 언론이나 민주당 쪽에서. 아니, 관세를 올리면 이 미국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쓰는 물건,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구입하는 물건이 가격이 올라갔고 힘들다. 근데 가격 인상이 수입품 가격에 영향을 안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여기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힘들고 수출입업자가 힘들고 수입품 가격이 늘어나서 미국인들이 힘들 거라는 게 그 논리였잖아요. 근데 수입품 가격이 전체 상품 가격보다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을 통한 미국인들의 소비력 약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수는 4개월 연속 예상치 상회,
유가 4년 만에 최저 수준, 그리고 블루 칼라, 트럼프의 절대 지지층 아닙니까? 화이트 칼라보다는 노동자들, 그렇죠? 농부, 광부 이런 분들, 거기 블루 칼라 임금 상승률이 60년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걸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연준 압박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지금. 주가는 사상 최고치고 연준의 이중 책무 뭡니까? 파월이 맨날 나와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우리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그거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내가 다 달성했다 이거죠. 최대 고용 달성했고, 일자리 수가 4개월 예상치 상회로 최대 고용 달성해줬고, 유가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계란 가격은 폭락했고, 내가 그래서 물가 안정, 최대 고용 물가 안정, 연준의 이중 책무 내가 다 마련해줬고, 주식시장 사상 최고치인데 당신은 펜 때만 굴려가지고 금리 인하만 하면 그 간단한 일을 안 해가지고 지금 느림보 거북이 멍청이 된 거 아니냐.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논리로 파월을 설득하려고 해도 안 하니까 이제 그래서 신변 털기를 나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악관이죠. FRB 본사 리노베이션 할 때 무슨 초호화 리노베이션 했다고 지금 공화당 의원들을 약간 저기 뒤에서 업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 나타나는 게, 저런 논리로, 이성적인 논리로 계속 겁박을 했는데 파월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니 지금 거기 털기 나선 겁니다. 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기사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죠. 요 알루미늄, 그렇죠? 알루미늄 철강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요 사진, 요런 거. 그다음에 GM,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거. GE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트럼프의 이 몫이라는 거죠. 이따 인터뷰에 나오겠습니다만 관세를 크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미국으로 공장 옮기면 그 관세 안 물어도 돼. 그럼 미국에 오면은 공짜야. 세제 우리가 인허가도 빨리빨리 해주고, 이래서 공장을 다 유치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업체들이 너도 나도 나서가지고 미국으로 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철강 알루미늄 저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은 60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오르고 있고, 자랑을 지금 계속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올려놨죠. 일자리의 50%가 외국 태생의 근로자에게 돌아갔다. 언제요? 바이든 대통령 때.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외국 태생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 불법 이민자들의 일자리는 줄고, 네이티브 계속 이거 강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경을 완전히 막고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고, 미국 본토에서 태어난 미국 순수 혈통의 미국인들이 잘 살게 하자는 게 요 지금 트럼프의 주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네이티브 본 요쪽 일자리를 늘렸다. 그래서 바이든하고는 전혀 다르다. 똑같이 일자리가 늘었어도 바이든은 외국 태생, 불법 이민자들 그런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냈는데 나는 진짜 순수 혈통의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늘렸다. 이러면서 지금 차별점을 또 강조를 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이런 회의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겠어. 자, 이제 아프리카가 이게 무슨 말을 하면서 시작했냐면, 자, 이제 중동, 유럽 돌았습니다. 드디어 아프리카 순서가 왔네요. 이러면서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시작하는데, 자, 전 세계가 이제 보면은 중국하고 러시아 빼고, 그렇죠? 중국, 러시아, 북한 정도 빼고는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노벨 평화상 받으셔야죠.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세계의 힘의 논리더라고요. 북한, 러시아, 중국만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그랬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노벨 평화상에 추천을 해야 된다. 네타냐후 총리 벌써 추천서 보냈죠.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당연히 근데 이건 사실, 자, 왜 뒤돌아보냐면 이제 기자들의 질문 시간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또 한 컷 어깨가 치솟았죠, 지금. 이제 아프리카 또 나중에 이러겠죠. 내가 중동 3개국 순방 갔더니 사우디 국왕이 왕세자가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입니다. 이러면서 융성한 대접을 해주고 중동 3개국 순방에서 5조 달러를 끌어오고, 자 봐라 아프리카 이 정상들이 전부 다 나를 노벨 평화상에 추대를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겠죠. 자, 노벨 평화상 어떻게든 이것도 어거지로 받긴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면. 자, 그다음에 이제 관세죠. 관세를 포함한 여기서 또 이제 특징 나오죠. 우리나라 정의선 그 회장 갔을 때도 똑같았잖아요. TSMC 회장 갔을 때도 똑같고. 일단 칭찬하죠.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도 그렇고. 칭찬하죠. 대단하십니다. 이런 걸 이뤄서 엄청나요. 그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얼굴 싹 바뀌죠. 똑같죠, 지금.
아까 전에 아프리카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추천해야 되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아프리카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론 들어가니까 바로 표정 바꿉니다. 우리는 관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프리카를 대우해주고 있지만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영국한테도 그랬고 스코틀랜드한테도 그랬어요. 그렇죠? 칭찬해준 다음에 영국이 우리한테 우방으로서 대접을 안 해준다. 스코틀랜드가 우리 의약품 다 뺏어갔다 이러고 있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아프리카를 그렇게 대우를 해줬건만 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후진국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후진국도 예외가 없어요. 라오스건 미얀마건 방글라데시건 뭐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미국이 뭐 그렇게까지 그런 나라까지 그렇게 상호 관세를 높게 부과해야 되느냐. 얄짤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게 관세를 많이 부과한다면 우리한테 흑자를 조금이라도 내면 그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미국은 자신이 가진 어떤 강대국으로서 지위나 수혜 이런 건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냥 흑자를 조금이라도 본다면 너네는 관세를 그만큼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 뺏어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행정부에서 자기가 관세를 부과한 지 수년이 지난 게 믿기지 않다. 자기가 한번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그게 계속 아쉽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관세 덕분에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는지 말씀해달라 했더니 그리고 이제 수천억 달러가 유입됐는데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했더니 내가 한 게 다 이 방법이 요거다. 이제 요거 때문에 이 타코라는 비난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트럼프는 이건 유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세가 만약 매우 낮았어 봐라. 아무도 안 왔을 거 아니냐. 내가 관세를 높게 처음에 부르고 시작하는 거는 끌어들이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협상을 조금 잘하면 괜찮겠다는 일만의 조금 요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우리가 뭐 협상에서 조금 우위를 미국한테 주면 깎아주겠거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숫자는 공장을 자기네 나라에서 세우라는 그 어떤 겁박이니까요. 그거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공장이나 발전소 짓고 있고 석탄을 사용한다, 뭐 핵에너지, 그러니까 석탄 발전이랑 원자력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태양광 풍력 전기 에너지는 내친다는 게 여기서도 명확히 됐고요. 그리고 이 지금 요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또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관세가 영향 미친다는데 하나도 없다. 식료품 가격 낮췄고 에너지 비용 낮췄다. 갤런당 1.99달러였는데 더 낮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은 역사상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나는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만약에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해도 여기서 결정적인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연준의 전통인 만장일치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7월 달에 그걸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장일치가 깨지는 거.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아까 트럼프가 이 아프리카 정상들이 다들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회의를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의 그 대사랑 되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그거를 응용했습니다. 캡틴 트럼프리카. 이런 칭송 회의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전해진 소식,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 관련주들을 움직일지 저와 함께 차례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아이온큐가요, 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에 이 차세대 양자 컴퓨터 템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 키스티와 아이온큐의 만남이라니 약간은 좀 낯설기도 한데요. 우선 가장 먼저 이번에 공급이 될 이 템포 100큐비트급의 양자 슈퍼컴퓨터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컴퓨터가 아니라 슈퍼컴퓨터를 쥐어줘도 못 풀 만한 문제를 단 한 번에 풀 수 있는 계산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제 눈에 가장 띄는 그런 특징주는요, 이 드림 시큐리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키스티로부터 양자암호 개발 기술을 최초로 이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주가 흐름도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는 흐름,
긍정적이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전거래일에도 2% 이상 상승을 해줬네요. 자, 이 키스티가 개발한 해당 기술은 이 최근 국내에서 특허 출원까지 완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드림 시큐리티 강하게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받아갈 그런 전망이고요. 또 이어서 다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밤 뉴욕 증시 그야말로 반도체의 하루였다라고 봐도 무방했었죠. 여기에다가 오늘 이 TSMC의 6월 매출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시간은 없지만요. 이전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 시각으로 약 오후 2시 전후로 해서 발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우선 시장에서는 이 5월 수준, 전월 수준과 비슷하거나 거의 좀 약간 소폭 상회하는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년 대비해서는 30%에서 40% 정도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자, 오늘은 TSMC 공급망을 좀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 반도체 소보장이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 위에 있는 대장주들의 수급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쉬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도 소보장에 온기가 돌지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중에서도 에이직 랜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유일 TSMC의 공식 협력사입니다. 자, 이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말해서 이 팹리스 기업들,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의 이 반도체 설계 도면을 TSMC 공장에서 바로 생산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해서 주가 흐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메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재 블랙홀이 됐죠. 밤사이에도 또다시 인재 영입 소식이 한번 전해졌었는데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최고 AI 임원이 메타의 새로운 슈퍼 인텔리전스 그룹으로 이직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새로 전해졌고요. 거기에다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사들의 잇따른 목표 주가 상향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에는 TD 코엔이 메타의 목표 주가를 $700에서 $800로 대폭 좀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에 매수 유지를 그대로 이제 등급을 똑같이 가져갔고요. 이유는 메타의 AI 광고 그리고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그 배경이었습니다. 자, 이 현재가 기준으로도 약 11%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오늘 이 관련주 중에서는 KT 나스미디어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 광고 집행을 이제 대행하는 그런 기업이죠. 메타와 또 비슷한 수익 구조를 창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메타의 광고 파트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수익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다는 사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스페이스X 밤사이에 이슈가 굉장히 또 큰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스페이스X가 최근 들어서 내부자 주식 매각과 더불어서 이 신규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이번 거래에서는 기업 가치가 약 4천억 달러, 하나로 바꾸자면 550조 원 가까이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 비상장 기업 역사상 또다시 최고액을 기록을 한 그런 스페이스X인데요. 이 작년 12월에도 비슷한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 내부 주식 환매 이슈로 다시 한번 기업 가치가 책정이 됐었고요. 이때는 3,500억 달러였습니다. 이번에는 4천억 달러로 반년 만에 15% 가까이 기업 가치가 증가를 한 겁니다. 자, 이 덕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컴 위드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 탄력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러 가지 스페이스X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왜 한컴 위드가 나왔는지 조금 물음표 그리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 지난 6월이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전의 이슈였는데요. 한컴 인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이죠. 이 세종 2호가 성공적으로 이 궤도에 안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때 이 세종 2호를 싣고 갔던 로켓이 바로 스페이스X의 펠컨 9입니다. 그리고 이 한컴 인스페이스가 바로 한컴 위드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그간 이 스페이스X와 항상 밀접하게 동반 강세를 보였던 게 바로 한컴 위드였습니다. 자, 오늘 관련주들 흐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4가지 이슈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입니다. 오늘 10월 10일입니다. 목요일.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워낙 좋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도 좋았고 어제 우리 시장도 상당히 좀 좋았고요. 아직도 여전히 이 정책 수혜주라고 해야 되겠죠. 정부에서 이제 자본시장 관련돼서 계속해서 시장을 좀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한마디로 이제 코스피 5천을 좀 달성하기 위한 식으로 제도를 좀 개선하는 노력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법 개정안 통과 난 다음에 조금 이제 한숨 쉬어가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자사주 소각 이슈를 계속 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 다음에는 또 이제 배당수도 분리과세라든가 그 다음 이슈들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시그널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정부, 새 정부의 이 자본시장 관련된 개선 이 이슈를 계속해서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부분 이제 시장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뚫린다 뜨거워진 전력주. 이제 오늘 증권면에 이게 톱기사인데요. 사실은 그동안의 전력 기기주들은 주로 이제 북미 이슈였죠. 북미 쪽에서의 어떤 북미가 워낙에 지금 뭐 전력 수요 관련돼서 이슈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대한 수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북미도 북미지만 우리도 사실은 뭐 이 전력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AI를 좀 대대적으로 이 정부에서 투자를 할 거니까요. 국내 이슈, 즉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전력주들이 또 달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표를 먼저 좀 보시죠. 최근 전력 관련주들 한 달 동안의 좀 모습인데요.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된 거는 등락률이고 그다음에 파랑 색깔로 표시가 된 거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샀느냐 이겁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로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 압도적이고요. 다른 데하고 뭐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주가 수익률 놓고 본다면 효성중공업이 41%가 넘게 올라서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일진전기 순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규모로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순인데 사실 외국인 순매수 규모로 따지면 다른 데는 뭐 크게 뭐 비교 대상이 안 되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뭐 거의 단독 질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관련 주들은 지금 뭐 2028년, 2029년까지 거의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황이고 조선업보다도 점점점 오히려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미국도 계속해서 요즘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전력과 관련돼서 큰 문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좀 시큰둥한 입장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만 가지고 미국의 이 전력수, AI 전력수요를 이를테면 커버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식의 압박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찬밥인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결국은 마지못해서라도 다시 이제 원래 바이든 정부 때 시점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도 좀 있다.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들이 좀 변동성이 심하죠. 조금만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주가가 튀고 그다음에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소리 하면 또 좀 굉장히 좀 떨어져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도 뭐 계속해서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 관련해서는 풍력 이런 부분들 또 해적 케이블 쪽 이런 쪽 관련 주들이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가 뭐죠? 예, 은행 금융주가 사실은 작년에도 밸류업 때, 밸류업 한참 이제 바람 불 때 가장 좀 뜨거웠었고, 올해도 상반기 때 가장 뜨거운 섹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금융주, 증권주하고 은행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과 다른 거는 작년에는 그냥 밸류 프로그램에서 제일 열심히 한다 이 정도 이슈였는데 올해는 좀 다르죠. 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주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배당 성향이 좀 높다라는 분 등등 여러 가지 뭐 하여간 호재들 일색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당연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KLX 금융지수 같은 경우 1월 대비해서 50%가 올랐으니까 벌써 반년 만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죠. 코스피 상승률 30%보다 훨씬 좀 높은 상황이고요. KB금융, 신한주 등등 금융 지주사들 사실은 조금 증권주들보다는 좀 늦긴 했는데 뭐 워낙에 우량한 종목들이다 보니까 좀 많이 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두 번째로 가져온 이유는 한화증권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다 이 투자 의견을 뭐 홀드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들어가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의 뉘앙스죠. 뭐 매도 리포트까지는 아닌데 지금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은 조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이 얘기를 하는 리포트를 좀 내놓았고요. 그다음에 새 정부의 이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대출을 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을 풀어주면 뭐 집값이 뭐 튀는 부분들을 막을 수가 없고 그게 이재명 정부 6월 4일 날 출범한 이후에 초반에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6억 이상 대출을 아주 중단을 하겠다. 집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아예 대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시 조이니까 확실히 좀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가계대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은행들, 금융당국의 규제, 그러니까 이 조임은 불가피하고 그게 되면은 아무래도 은행들 입장에서 때는 대출을 많이 내줘야 좀 신나게 내줘야지 수익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금 리스크 요인도 좀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새 정부에서 좀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 부채 탕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드뱅크 만들어서 이 배드뱅크에 이제 은행들이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은행 금융주들 굉장히 좀 숨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금 이제 추격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한 템포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두 번째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자, 세 번째 조선 얘기 좀 해보죠. 조선 3사 상반기 실적 희비, 하반기 미국 LNG 수주 경쟁 예고.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3사 상반기 수주액인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압도적으로 좋죠. 76척. 그리고 연간 목표의 지금 거의 70% 정도 달성을 60%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5년 연속 수주 목표 달성. 뭐 이것도 청신호라고 하고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은 조금 부진하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대비 27%. 하나오션은 목표 제시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데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60% 정도 수주가 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즘에 좀 조선주 피크아웃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한데 요즘에 조선주들 주가 또 가고 있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있다. 이때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는 2028년까지의 수주 물량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반영이 된 거고 지금부터 이제 조선주가 한 번 더 가냐 마느냐에 대한 이 모멘텀은 결국은 미국 쪽에서의 LNG 물량 이 부분이 될 거라는 거죠. 뭐 인도라든가 뭐 심지어 일본이라든가 중동의 막 카타르가 또 추가로 LNG 선 물량을 뭐 발주한다 등등등 이제 이 물량들이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거냐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하나오션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이제 정부 물량 뭐 MRO가 됐든 MRO 최근에 하나 더 수주했습니다만 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확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나와줘야지 이제 조선주도 계속 갈 텐데요. 여기서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그겁니다. 발주량은 엄청 줄었고 수주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특히 상반기를 보면 글로벌리하게 발주량이 80%가 줄었다 보니까 분명히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정도 똑같이 봐야 되느냐? 그건 좀 다르다고 이제 보는 시각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선, 즉 LNG, LPG 이런 고부가가치선, FLNG 같은 이런 쪽의 수주 물량이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발주량이 줄고 수주가 줄어든 거는 맞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싼 배들을 주로 대부분 수주를 받다 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후판 가격 부분도 실제로 후판 가격이 조선사들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번에 오른 거가 감안을 하더라도 1%가 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조선주도 뭐 대단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본인의 판단입니다. 본인의 판단인데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앞으로에 대한 것들에 더 방점을 둔다면 조선주들은 뭐 지금 조금 조정을 받거나 뭐 별로 안 오를 때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만약 지금 뭐 발주량이 어떻고 수주량이 어떻고 이 부분,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에 아무래도 좀 관심을 더 갖고 있다면 지금 부담스럽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파마 리서치 얘기 좀 해보죠. 인적 분해를 접었죠. 주가가 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호재성 얘기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해서 나오더군요. 일단 지난 8일 날 인적 분할 계획 취소하고 난 다음에 15% 가까이 올랐죠. 분할 직전 수준이 52만 원 정도인데 지금 주가 보죠. 59만 4천 원. 그러니까 얼마가 오른 겁니까? 그냥 금액으로만 해도 한 7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오히려 인적 분할 발표하기 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인적 분할 발표했을 때 단기적으로 장중이긴 합니다만 42만 원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 잡을 걸.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만 해도 파마리서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왜 분할을 해야 되는 데한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를 마케팅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홍보라고 그래야 됩니까? 해명을 굉장히 세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갈려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지금의 전반적인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인적 분할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은 그때 이제 저가로 매수를 들어갔었겠죠. 참 쉽지는 않은 판단이긴 한데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건 사야 될 타이밍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결정 나오고 난 다음에요. 증권사들 목표 주가 잇따라 좀 올리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45만 원이었던 걸 65만 원까지 거의 50% 가까이 올렸죠. DB증권도 49만 원에서 79만 원까지 올리고요. 증권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그때 왜 이제 얘기가 나오나 싶은데 회사 측에서도 유럽 지역의 파트너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게 임박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참 쉽지 않은 게 투자긴 한데 이런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전개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학습 효과를 좀 가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신종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정말 좀 역사적인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7개국에 추가로 서한을 보냈습니다만 그것과는 정말 무관하다 싶을 정도로 이 나스닥이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해줬고요. 네. 엔비디아가 사상 최초로 4조 달러 돌파까지 좀 어떤 점이 특징적으로 좀 부각이 됐을까요? 보셨을 때? 그러니까 최근에 타코랠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타코. 먹는 타코가 아니죠. 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해서 결국엔 관세와 관련된 정책으로 미국의 경제 내지는 미국의 증시가 크게 부러질 수 있다라는 거를 트럼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으름장은 결국 걷어들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간밤에 사실은 관세 얘기도 시장이 예전 같았으면 충격을 받았어야 되는데 불이에 50% 관세를 매긴다라든지 내지는 연준의 의장을 바꾸겠다 네. 하는 거는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노출됐었던 악재 내지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한바탕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에 받았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은 모습이었고 오히려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4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처음 그렸다라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상반기 내내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통화 정책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는 길은 가는구나. AI 쪽에 투자는 계속되는구나. 이쪽의 성장은 지속되는구나라는 거를 엔비디아가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실적에 주목한다 보면 성장이 나오는 쪽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M7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익의 어떤 그 상량 조정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래서 결국 타코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결국 AI 미국의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게 간밤에 어떤 강한 그러니까 좀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심지어 이 뭐 반도체에 대해서 뭐 현재 관세 부과를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과 무관하다 싶을 정도로 올라갔다는 거는 네. 이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말들을 그냥 완전히 타코적인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실제로 제가 좀 확실히 시장이 관세 내성이 많이 생겼다라고 느낀 게 이번에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받은 게 일본이랑 한국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뒤로 뭐 니케이가 0.6% 연이틀 올랐고요. 올랐고, 예. 코스피도 2% 가까이 연이틀 올랐습니다. 네. 뭐 아예 이제 뭐 관세 리스크의 최정점이 지났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최정점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와 관련된 우려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네. 결국 25%? 야, 그럼 이거보다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막상 진짜 뭐 8월 초까지 유예한 이후에 실제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뭐 있지만 우리가 최초에 받아들였었던 그런 소위 말하는 트럼프발 어떤 과격함은 실질적으로는 인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스타일을 시장이 인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임기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란 이스라엘의 리스크도 있었잖아요. 이거 진짜 핵을 갖고 있는 국가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군이 개입을 한다 그러면 뭐 엄한 경우엔 뭐 세계대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상당히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짜고 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약간의 명분을 쌓기 정도의 대응으로 중동 리스크가 조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흔들었는데 결국은 각 국가가 예상했었던 이거 10%, 20% 중국은 막 거의 뭐 몇백 % 하는데 생각보다는 합리적인 아니면 처음에 받았던 충격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맷집이 있어. 그리고 미국도 결국은 4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생기는 수준으로 합의가 되거나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흔들어 놨지만 결국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트럼프 정책 이게 이제 궁극적인 시장의 최근의 안도 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관세도 그렇고요, 중동 이슈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비슷한 패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예측이 쉽다라는 점이 좀 특히나 요새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것 때문일까요? 좀 이틀 전이었죠. 요새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S&P 500 연말 목표치를 계속해서 좀 올리고 상향 있죠. 조정하는 네, 그런 맞아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월가 평균적으로 전망이 뭐 6,300선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뭐 금리 인하 파급력이 앞으로는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도 지금 이익이 이렇게 좀 약간 하향 네.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좋게 볼 때는 항상 소위 말해서 턴어라운드일 때는 밸류에이션이 먼저 오르고 나서 주가가 유지되면 이익이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아마 미국은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익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M7이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이미 실적이나 내지는 주가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이던스를 통해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M7 쪽은 이제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경제가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여전히 연준이 금리를 조만간에 내릴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9월 이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무엇보다 관세 정책을 어느 정도 큰 골격에서 마무리 지으면 트럼프의
방향은 결국 연준과 그에 따르는 금융 규제 완화 이거든요. 여기서 왜 금융 규제 완화를 얘기 드리냐면 그게 돈이잖아요. 사실 돈이 네. 기업 대출도 돼야 되고 뭐 SNR 같은 규제 완화를 시킨다는 게 뭐냐면 은행권에서 돈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M7은 현금이 많아요.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미국의 다른 이제 M7을 제외한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고 그로 인한 소비까지 연결되는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은행권에서 돈이 나갈 수 있는 룸 그리고 비용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하반기에는 금리가 9월일지 내지는 11월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내릴 거고 네. 그리고 관세 정책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면 결국 금융 규제 완화를 시켜줄 것이다.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미국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월가의 미국 어떤 S&P 상향 조정의 근거이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파월 의장도 SLR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지지한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으니까 이런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뭐다 같이 좀 의견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좀 이익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것 때문에 또 최근에 좀 중국 쪽의 반도체를 약간 살짝씩 좀 풀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또 아닐까 싶네요. 자, 근데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날씨가 갑자기 또 이상 기후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돕니다. 무더위가 너무 좀 빨리 찾아온 것 같은데 시장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원래는 좀 5, 6월이 전통적으로 약세장이고 네. 7월 들어서 이렇게 약간 팍팍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나와줘야 되는데 썸머랠리를 보여주기에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일까요? 아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가능성이 높을 때는 주가가 미리 내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글로벌리도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가장 뜨겁고 뭐 날씨도 뜨겁고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익이라는 측면을 들여다보면은 불안한 감이 있기는. 그렇죠. 네, 7월 중순부터 본격화되는 그리고 물론 삼성전자 실적도 뭐 재고를 소진했다 하지만 사실은 쇼크가 나온 거는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은 이익적인 측면보다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저평가 요인으로 계속 눌러왔었던 주주 환원이 굉장히 낮았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어떤 순자산 가치가 오롯이 받을 수 없었던 부분들을 정부 정책이나 내지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좀 늘릴 수 있을 만한 유인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글로벌리 우리가 현재 ROE 수준이 있잖아요. 네. 진짜 글로벌 국가들의 ROE와 PBR을 대비해 보면 현재 우리 ROE에 대응되는 PBR을 지수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ROE 수준을 글로벌 그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다고 4천은 내달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은 그런 적정하게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 주가가 못 받았던 거가 이제 좀 물이 들어온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여기서 물론 뭐 4천까지 계속 내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말도 있지만 결국 근데 자사주와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초 체력이 다르니까요. 네. 돈을 버는 건 이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때마침 7월 중순에 실적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항상 보면 실적 시즌에는 주조주들이 그동안에 막 올라오다가 약간 주춤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실적에서 우리가 그동안 받았었던 수주가 맞는지 정말 이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올려도 괜찮은지를 챙겨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 돌다리를 짚고 넘어가는 그 정도의 시장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내지는 전망이 있는데 그렇지만 뭐 3,100 이상 올라온 이 부분은 너무 뜨겁게 올라온 건 맞지만 그동안에 막 눌렀었던 것들이 이 용수철처럼 탁 튀어오른 거라서 이게 다시 용출이 줄어드는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론상이긴 하지만 이 적정 구간이 4천 정도의 비유가 된다는 점은 뭐 다시 들어도 정말 좀 놀랍네요. 네, 정말 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어서 뭐 우리뿐만이 아니죠. 사실 뉴욕 증시도 이제 실적을 바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좀 앞두고 있는데 이게 빅테크가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또 기대치가 너무 높아버리면 주가가 당연히 좀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밸류 자체도 워낙 높은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좀 이게 좀 부담이 되는데 혹시나 조정의 계기가 좀 되는 그런 실적 시즌이 되는 건 아니겠죠? 뭐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봤는데 네. 물론 이제 뭐 M7 그리고 M7을 제외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격차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M7 같은 경우에 뭐 한 30배를 넘나드는데 나머지는 뭐 17배 그렇거든요. 미국 내에서. 네. 그러면 거의 2배 차이 나니까 비싼 건 맞다. 다만 오히려 있잖아요. 작년 7월 내지는 그 밸류에이션의 고점 대비해서 M7은 고점까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M7을 제외한 기업들은 고점을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히스토리컬 받았었던 밸류보다 M7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익이 어디가 더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냐 보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M7이 2분기에도 사실은 2분기 실적이 이제는 다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M7이 있고 M7을 제외한 뭐 493개의 기업이 이제는 네. 이익이 돌아설 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지금 막상 1분기 실적하고 2분기에 대한 최근의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탐방이나 갔다 와서의 이 어닝의 리비전을 보면 오히려 M7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히려 실적 시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미국은 금융주부터 실적을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7월 말 되면 아마도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시작이 되는데 네. 빅테크들의 실적에서 생각보다 성장률이 괜찮은데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7월에 그리고 8월에 뜨거운 여름을 맞이한다면 아마 M7 때문에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미국 예외주의가 아니라 M7 예외주의라는 그런 단어가 좀 등장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지금 성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금리 인하를 절대 좀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또 빅테크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밤사이에 또 FOMC 의사록이 나왔습니다만 굳이 선택을 하자면 매파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맞아요. 나왔습니다. 네. 뭐 역시나 고용이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계속해서 좀 고용이 될 전망일까요? 앞으로도 고용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그거죠. 관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인플레이션에 어떻게든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게 연준 내지는 시장의 걱정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그 인플레이션에 크게 뭐 이렇게 고민스러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이 움직이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라는 측면에서는 고용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매주마다 나오는 오늘 저녁에도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이 주간으로는 그래도 한 20만 초반이기 때문에 해고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 그러니까 장기 실업 청구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네.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결국은 시장에서 다들 9월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이유는 고용이 사실은 원활하게 새로 만들어져야 소비가 유지가 될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백투스쿨이라 그래서 미국은 9월부터 신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소비가 생각보다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고용의 문제이지 않겠냐. 그러면 연준이 움직일 만한 근거를 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7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 거의 제로에 가깝고 네. 8월 잭슨홀부터는 9월 갔을 때 고용이나 소비를 보면서 펀더멘탈이 만약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줄 것 같아요. 8월에. 그러면 9월 가서 금리 인하 하반기에 계속적인 금리 인하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고용이나 경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낮춰주는 이슈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 10시에 이 금통위 금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동결 전망이 상당히 좀 압도적인 만큼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민생지원금 이슈도 있고 좀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요. 뭐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번에는 좀 제한적이라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일단은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 네. 미국과의 금리 차 뭐 한 2%포인트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반영을 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5월에 한번 내렸기 때문에 다시 또 7월에 내리면서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 심리를 심어줘 버리면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성장률은 낮은데 이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쪽으로의 자금이 너무 몰려가니까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금리 인하의 어떤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비춰버리면 다시 또 부동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적정 수준에서 이거를 약간 통제하는 그런 발언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근데 성장률이 너무 낮아요. 지금 한은도 맞습니다. 0.8%로 네.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그러니까 8월 내지는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제스처를 다들 시장에서는 예상하는 게 결국 부동산은 정부가 어떻게든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 거고 한은은 경제 자체, 물가 자체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전반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동결을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의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 그렇지만 성장률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8월에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장에서는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확실히 오늘은 금리 동결이 우세하긴 하지만 참 이 부동산 과열과 성장률 사이에 균형 잡는 게 어렵습니다. 이 8월 달에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그런 인하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참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신종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